자, 우선 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결과를 이렇게 예상은 하셨습니까? 네, 뭐 솔직히 저는 이제 전략기획본부를 맡고 있어서 네네. 계속 그 여론조사도 하고 또 관측도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뭐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마땅한 그렇죠. 거죠.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감격스러웠고 예. 또 정말 그 국민들께 지극한 감사의 심정이 많았습니다. 이 전략기획본부장님은 굉장히 벌써 단어로 볼 때도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예, 뭐 선거에 대한 이 분석과 네. 그리고 그 전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선대위나 후보의 어떤 그 활동이나 방향 또 기조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대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그런 뭐 일들이 주로 하는 거죠. 선대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전략기획본부라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겸손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네. 한 말씀을 드리면 선거 전반을 네. 내용과 방향 이런 것을 충지휘하고 그것을 기안하는 그러니까. 매우 핵심 요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전략기획본부장을 하셨으니까요. 네. 이번 19대 대선을 치르면서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큰 또 중요한 조언하신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배 앵커님 그 머리가 허여신데 염색하셔라. 그게 트레이드 마크신데 예. 저희도 사실 캠프에서 염색 좀 하시라고 염색을 권하셨구나. 예, 염색 좀 하시라고 수차례 강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색을 진하게 하지도 않고 뭐 TV 토론 있을 때만 살짝 네. 그렇게 하셔서 선대위 모든 관계자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머리를 좀 검게 해서 네. 이미 전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몇 살 젊어 보이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을 또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으시네요. 그 조언을 잘못하셨는데. 나는 근데 이 머리 염색을 안 하신 게 더 좋았다고 보는 게 예. TV 토론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사실 이제 막 거침없이 말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정해 주세요. 네, 문재인 대표가 또 대통령.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싶은 분위기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거침없이 말하거나 대통령께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거침없이 말하거나 조목조목 들어서 말하지 않고 어떨 때는 좀 답답할 정도로 그렇죠? 참거나 이랬던 상황들이 기억나는데 머리가 좀 허연 게 좀 어른스럽다라는 그런 이미지하고 이게 매치되면서 저희가 볼 때는 하얀 게 더 괜찮았다 이렇게 들어요. 예, 생각이 우리 들어요. 차 의원님이나 우리 배 앵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략이 저희들보다 한 수 위에 한술이었어. 도대체 뭔 일을 한 거야 지금. 전략 계획 맞아? 제가 서울 지역 49개 지역위원회 전 지역에 제가 유세원이었어요. 다녔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확연하게 첫날부터 저희들은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첫날 보통 선거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첫날부터 이렇게 엄지척하고 그다음에 차 유리창 내려가지고 이렇게 손 흔들고 엄지척하고 첫날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선거운동을 치르지 않았나. 물론 이제 다른 후보 진영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네네.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끝나는 순간까지 가장 주의했던 것이 대통령 다 됐다고 오만한 거 아니야? 이 말 듣지 않으려고 정말 유세 때 조심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거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가수급이라는 네.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제가 특히요. 제가 진짜 저 개인적으로 영광인데 신촌에 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유세를 먼저 했거든요. 네. 그 로고송에 맞춰서 마치 무슨 뭐 레이프 가렛 무슨 공연하듯이 했는데 무슨 공연장 같았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문재인 후보 대신해서 엄청난 환호 이런 걸 받으면서 이번 선거는 어쨌든 우리 캠프 한 사람 한 사람 조심스러웠지만 네네. 유권자들 지지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축제 같은 저희 진영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진짜 참 겸손이 되신 것 같네요. 예전에 안 그랬습니까? 본인이 대신해서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서 모든 환호를 다 받았다고 네.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굉장히 또 국민들에게 대해서 낮춰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아니 근데 판도라 출연 덕분인데 실제로 판도라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가는 곳곳마다 판도라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또 절감했습니다. 어대문이라는 저 말이 나돌았잖아요.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이런. 근데 중간에 사실은 그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재인 대세론이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전략본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순간이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는 사실 안철수 후보와 이제 양강구도가 됐을 때, 예. 형성을 했을 때 그때가 조금 저희들로서는 유심히 살펴보는 입장이었는데 뭐 저는 그때 이제 저나 이제 사실 후보는 상당히 그 침착하고 크게 당황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후보의 상승 속에는 지지자들 속에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지지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즉 안철수 후보를 야당 후보로서 지지하는 지지층과 안철수 후보를 정권 연장의 대리인으로 지지하는 그런 그 지지층이 이게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시간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보내면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캠프 내에서는 상당히 큰 동요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우리 캠프 내부에서는 뭐 퀵 체인지 하질 않으면 슬로우 데스 한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된다. 기존을.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서서히 우리가 지고 만다. 이제 이런 이제 위기감이 막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주장이 당내 상당히 퍼져 있었고 사실 뭐 제가 선대위 전략본부장으로서 그 선대위 전략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전체 그 모인 자리에서 토론도 한번 세게 붙었습니다만 저는 뭐 제가 사실 이 요지부동이어서 그 다음 날 우리 그 일부 본부장들과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고집불통이어서 이거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제가 좀 비난을 받은 바 있고요. 또 비난 잘 받았네. 그 후보께도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께서도 선대위 전략 단위와 본인 생각이 똑같다라고 이제 분명히 선을 딱 그으면서 당시 그 여러 인터뷰에 23개의 인터뷰가 쫙 그 몰려 있었는데 그때 안철수는 사실상 가짜 정권 교체이고 사실상 정권 연장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아주 센 정치 전선을 후보가 쳤죠. 가장 위험했던 순간. 네네, 그렇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로 위기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실현이 안 돼서 다행인데 총선 이후에 안철수는 어디에 포지셔닝 할 것인가. 소위 말한 제3지대 반문연대의 중심이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바른정당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당대표도 끊임없이 거기에 군부를 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마치 실제 유권자에게 드러나지 않는 언론에 포착이 되는 여의도 중심은 문재인 후보가 완전히 왕따 되는 것처럼 하고 완전히 문재인 후보가 축소되고 반문연대가 확대되는 것처럼 포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진짜 위기였다? 저는 그것이 시도될까봐 그리고 성공할까봐 소위 말한 제3지대 반문연대 빅텐트론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언론에서 확장을 하면서 그것이 유권자에게 또 확 다가가거든요. 그것이 또 여론조사 지표로 나타나고 그러면
문재인의 견고한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는 대선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만 안 되면 문재인 후보는 무조건 압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조마조마했어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아까 이제 그 반문연대가 끊임없이 시도를 했는데 안 됐죠. 그렇죠. 그건 안 된 것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반문연대 자체가 정권 연장 연대로 그렇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반문연대로 됐다 그러면은 지금 촛불 민심이나 또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배제가 되거나 심판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른바 반문연대 네. 호락호락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다른 정당들도 그런 그 반문연대에 흔쾌하게 나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고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문연대는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구성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설사 반문연대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랬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격차는 적었을지 모르지만 네네. 훨씬 더 많은 득표로 완승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형님 잘 돼 있네. 정두원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저 결정적 승부처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때 뭐 사과하라 그래서 제가 어정쩡하게 사과하긴 했는데 뭘 또 사과해요? 아니 그 맨날 사과해. 그게 아니 결정적인 틀렸으면 계기인지는 사과해야죠. 모르지만은 그 시점이 네. TV 토론이 본격화되면서 꺾인 것 같아요. 안철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럼요. 후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든지 어쩐지 어색함. 예전의 경우에는 TV 토론이 그렇게 성패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랬죠. 지난번에 네.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워낙 짧은 시간, 2달 내에 경선과 본선을 다 치르느라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TV 토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시청률도 높았고요. 예. 예, 그래서 노출도가 제일 높은 게 TV 토론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잃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랐어요. 대부분 문재인 후보가 저 말을 잘 못하신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TV 토론하면 굉장히 저 손해일 것이다. 그랬는데 의외로 굉장히 얘기를 조리 있게 잘하셨거든요. 이게 전략기획본부에서 나름 TV 토론 저 준비를 많이 하신 거죠? 아니요, 그 후보가 아닙니까? 학습 능력이 오. 굉장히 뛰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른바 이제 풀 드레스 코드 리허설이라고 진짜 하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걸 뭐 처음 몇 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상의 홍준표 후보를 가상 인물로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가상 인물로 이렇게 상정을 해서 실제 TV 토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도 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후보는 캠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구와 그 제안을 했는데 뭐 후보가 요지부동으로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선에서도 사실은 예선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이 안희정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가 달변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약하다 보니까 또 TV 토론을 많이 하자고 막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줬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 TV 토론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총 한 거죠. 9번을 했죠. 트레이닝 그 많이 한 9번을 건지. 그 9번을 하는 과정에서도 첫 번째 TV 토론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요구가 심했던 후보가 이재명 시장이었는데 네네. 이재명 시장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 당원들이 왜 그렇게 왜 요구한 거야? 왜 요구한 거야? 그리고 왜 후보 문재인은 왜 기피하는 것처럼 보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꼭 그거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1등이었거든.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방어만 잘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토론하면서 그 누구한테도 한번 자기가 공격한 적이 없어요. 자기 시간을 방어하느라고 다 쓴 거예요. 이분이 제가 보면. 그래서 그렇게 안 봐. 문재인 후보는 방어는 잘했다. 근데 만약에 2등이었다면 그 전략은 꽝이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이 1등이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제가 볼 때. 형님 이건 제가 충격하겠습니다. 충격하십시오. 장하다 참명진. TV 토론 관련해서 잘 안 알려진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로 TV 토론 팀들이 이제 조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TV 토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일이 꼼꼼하게 본인의 워딩을 본인이 정리합니다. 그게 본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TV 토론 중에서 방어만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빛나는 발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적 발언 나왔을 때예요. 국방부는 국방부로서 역할이 있고 외교부, 통일부는 각자 역할이 있다. 저는 전체 TV 토론 중에서 가장 빛나는 발언이었다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북한과 대화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정상회담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는 한반도의 이중성과 특수성을 봤을 때 그것은 대단히 방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콜 받고 바로 공격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주적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적이라고 돼 있죠. 그 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적이나 주적이나. 그건 정확하게 팩트가 틀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방송사들에서 TV 토론하면 다 팩트 체크했잖아요. 틀린 팩트를 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주적 논란도 그냥 사그라들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적이냐 주적이냐는 사실 지연 말단적인 거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50%를 못 넘은 거예요. 자, 40% 지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이상의 60%가 불안하게 생각해서 50%못 넘은 거예요. 고자 대결에서 굳이 이 자리에서 주적이라는 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없습니다. 같고요. 아까 이제 우리 차 의원께서 차 의원님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인가요? 맞습니다. 네, 또 그걸 또 자유한국당의 저런 그 전술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큰 격차로 진 것이 아닌가. 이것도 또 생각이 이기는 드는데요. 것이 또 옳은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저는 뭐 사실 이런 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뭐 대선 기간 내내 함께 하셨잖아요. 예. 그 전부터 물론 함께 하셨을 거고요. 그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이 아니고 인간 문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그 굉장히 원칙주의자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성정이 맑은 분인 것 같아요. 작년 그 9월 달에 10월 달이군요. 그 촛불이 이제 막 타오를 때 그 노원구의 그 이 복지관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그 기자들이 그 인터뷰를 이렇게 이제 들이대면서 그 지금 촛불 광장이 자꾸만 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문재인 당시 이제 전 대표께서 그 당시 아직 후보가 아니었고 전 대표께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다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약간 목이 메어서 딱 보니까는 약간 그 눈물이 그 이렇게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약간 저 스스로도 감동이 됐어요. 그 영상을 보고.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그 97년도 이제 그 김대중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98년도에 취임식을 하는 자리에서 네. IMF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취임사를 하다가 이 국민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겪어내야 될 것인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이 감정이 북받쳐서 울먹울먹 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장면이 데자부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앵커께서는 좀 참고하실 일이 네. 저분이 원래 비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공표까지 못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의외인데 지금요. 얘기한 걸 들어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아 원래 저 비문 계열로 분류되는 의원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비문이죠. 네. 그 원내대표까지 친문은 지냈는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신분은 아닌데 제가 이제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같이 최고위원을 같이 하면서 이제 당 대표를 문재인 대표를 모시고 최고위원을 지도부를 같이 했죠. 같이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문재인 대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은 그 합리적인 그런 그 비판이기도 한데 네. 상당수는 그냥 지도부를 이렇게 흔들겠다. 어거지 비판이 많았지. 그런 그 비판, 하여튼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스러운 그 비판들이 많아서 이제 그걸 제가 같은 지도부로서 방어를 하면서 많은 이제 대화와 교감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친문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봤었거든. 이제 우리 이제 정청래 그 이제 최고께서 사고를 쳐가지고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 잠시 이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정말 위기였어요. 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 당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후보께서도 이 약간 정치에 대해서 이거 너무 정치가 좀 너무 이 거칠고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약간 회의가 좀 상당히 갖고 계셔서 제가 이제 여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딱 이제 단 둘이 그 이제 당 대표 그때 이제 물러나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 이제 이런 이제 매우 중요한 고비였는데 제가 딱 가서 그 후보한테 아니 이제 대표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고잉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을 것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후보께서 저보고 전체호가 받쳐준다고 한다면 끝까지 가겠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가는 걸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혁신안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공천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니까 질서 있게 이제 그 대표직을 사퇴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죠. 그 문재인 그 대표가 당시에 제가 부당한 그 공천 그 소위 불이익을 받을 때 상당히 그 부당하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공천 심사위원들 그 재심위원들한테 너무 부당한 것 같다라는 지원도 사실 해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권력을 이룬 전직 대표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영향력을 그게 안 먹혔어요. 안 먹혔고 두 분 모두 그래서 공천 못 받으신 거죠? 저도 사실은 그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뛰고 있다고 재심위원들에게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된 건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전화를 다 했다고 하면서 재심위는 하루 전날 밤 1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다 말을 해서 재심에서 구제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밤 편하게 자라. 근데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대표직을 딱 관두니까 이 옥새를 딱 넘겨주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도 안 먹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당에 있을 때 친문 패권이라는 것이 이른바 그 말이 안 되는 당내 당권을 그 서로 뺏고 그 방어하기 위한 어떤 일방적인 공격용 수단 용어로 많이 맞아요. 쓰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정청래 그 이제 의원께서는 원천적으로 지금 문재인 그 후보를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려고 하다가 부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최고위원까지 이제 그 물러나게 됐고 저는 이제 그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친문과 비문을 이렇게 중재를 해서 화합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중재자의 역할로서 이제 최고위원을 그러다가 하면서 어땠어? 했는데 그러다가 아웃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웃으면서 농담처럼 님 얘기하시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의원들조차 공천을 못 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친문 패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문 패권주의라고 공격했던 우리 당내 그분들은 그분들이 당대표 할 때는 본인 주변 인사들만 회전문 인사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 때는 무슨 수석 사무부총장 이 임명하는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진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친문 패권주의는 문재인 대표를 흔들려는 부당한 공격이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안철수 국민의당이 결국 분당한 것은 친문 패권 때문에 분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사실이고. 패권의 실체가 만약 패권이 있다면 그것은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거. 그것이 패권이란 패권인 거죠. 뭐 어쨌든